여러분 안녕하세요. 단비니스 신춘기획 한국인의 5대 불안 시리즈 그 마지막 차례인 금융기획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해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차례를 맡게 됐습니다. 여기 그 대미를 장식한 기자들과 함께 있는데요. 기사를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어지는 건 어딘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저의 저당 잡힌 인생 금융기획을 취재한 팀이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대안인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에 앞서 저희 단비니스 취재진들도 느낀 바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몇 분만 먼저 들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정 기자, 등록금을 허덕이는 대학생을 만났죠? 네, 등록금 빚에 청춘을 빼앗긴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취재원을 섭외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대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학생들은 눈물을 머금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는 은행이나 대부업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내내 현 상황에 좌절하기보다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모습을 보여준 취재원들의 모습이 인상적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불법 대출업체에 직접 전화해서 취재한 주상동 기자는 어땠죠? 네, 저희 팀은 대출업체 마케팅이 사람들에게 돈을 쓰라고 부추기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시작해서 대부업체 마케팅을 중심으로 취재를 진행했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대부업체들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출 광고를 하고 있었는데요. 전 취재 전에는 일주일에 대여섯 통의 대출 관련 문자를 받았었는데 취재를 하고 나니 하루에도 대여섯 통의 문자가 오더라고요. 저처럼 대출을 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귀찮고 짜증나는 일이겠지만 당장 돈이 급한 사람들은 한번 써볼까? 라고 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워낙 대출 광고들이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대출을 할 수 있다고 유혹을 하니까요. 네, 들으셨던 것처럼 빚진 사람이나 대부업 마케팅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각 기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엄지영 기자는 어땠나요? 네, 물론 공감해주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이해하시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차라리 개인 파산을 신청하지 그랬냐, 아니면 애초부터 갚지 못할 돈을 왜 빌렸나 같은 반응들이 있어서 좀 당황했습니다. 사실상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제도권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해서 사채나 대부업에 손을 뻗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채업자들의 횡포는 예전부터 있지 않았냐라는 반응들도 있었는데요. 이것을 반대로 보게 되면은 이런 문제들은 꾸준히 있어 왔지만 여기에 대해서 깊게 조명해주는 언론들이 드물었고 또 그것이 바로 보도한다 하더라도 어떤 즉각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사를 본 독자들은 대체적으로 대부업체의 횡포가 심한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심한 줄 몰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출 상담했던 한 업체에서는 연 2370%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른 독자들은 정부의 대부업체에 관한 단속 의지를 주문하는 독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사채를 쓴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정부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편이네요. 정혜정 기자, 등록금 팀에서는 어땠나요? 네, 한 독자는 기숙사에서 살지 왜 자취방을 구해서 더 많은 돈을 낭비하느냐라고 학생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식으로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근데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에 연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학업이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인데요. 요즘은 기숙사 입사도 성역순이라서 말처럼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부터는 취재원의 상황을 좀 더 세세하게 묘사를 해서 불필요한 오해는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본 댓글은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대학 등록금 문제가 어느덧 보편적인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한국장학재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2학기에 학자금을 대출한 인원만 35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쉽게 공감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취재진들이 각자 취재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주상동 기자와 엄지영 기자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엄지영 기자, 네. 불법 채권 추심과 약탈적 대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일단 불법 채권 추심의 사법 처리를 위해서는 검찰과 금감원 측이 요구하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 그런 피해들이 줄지 않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채무자가 극도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협박 내용에 대해서 녹음을 하고 그리고 폭행 그런 상황들을 촬영한다는 건 웬만한 당심장이 아니고서는 힘든 일입니다. 또 더군다나 요즘에는 추심업자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법망을 피해갈 만큼의 그런 폭행과 폭언들을 일삼고 있는데요. 따라서 금융수사당국은 이런 점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높은 법정 이자율이 약탈적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장금리가 5에서 6%인데 대부업 법정 이자율은 연 39%예요. 1,000만 원을 빌리면 1년간 390만 원을 이자로 내야 합니다. 이 법정 이자율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는 20% 이내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탈적 대출로 몰고 가는 높은 이자로 낮추고 무료 법률 자문기구 같은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등록금팀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연 4.9%로 학자금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금리라고 홍보는 하고 있긴 하지만 소득이 없는 학생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매년 학자금 대출 금리를 정부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 상반기에는 0%, 즉 무이자였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출 금리가 낮을 뿐만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자를 차등화해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는 학자금 대출 금리를 3.9%로 낮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고요.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도 이제 학자금 대출을 조금 더 낮추고 재학 기간에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빚을 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버는 돈보다 써야 할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무역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고 생활 물가가 폭등을 해도 기업들은 최저시급 몇십 원을 올리기를 아까워합니다. 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지만 국민소득은 50위권을 맴돕니다. 하지만 불합리한 사회 구조는 개선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최저 생활비를 밑도는 임금을 받으면서 모자른 부분은 빚으로 메꾸게 시작합니다.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이자를 낮춘다고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안은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몇 년째 제자리를 걷는 최저임금과 실업난에 대안 없이 금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등록금 인하를 현실화하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약탈적 대출과 서민금융의 부재,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해보겠는데요. 먼저 엄지영 기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맡은 그 불법 추심을 막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첫 번째로 그 공정채권 추심의 개정을 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어권의 개념이 되게 약한데요. 이를 좀 강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의 사례 같은 경우를 보면 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대리인 제도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채권자와 채무자 그 사이에 변호사나 아니면 신용 상담가처럼 전문가 그룹을 둬서 그 둘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인 피해들을 좀 완충하는 작용들을 해보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추심이 2차, 3차 피해들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무료 법률 자문기구를 확대하자는 겁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자문기관들은 법무부 소속 법률구조공단이라고 딱 한 곳밖에 없는데요. 여기 지원 대상을 보게 되면 기초생활수급자처럼 정말 극히 일부 좀 제한돼서 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지원 대상을 늘리고 그리고 또 읍이나 면 단위로 설치해서 좀 더 많은 서민들이 이런 법률 혜택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계획들을 서울시에서 지금 2월에 추진할 계획으로 두고 있고 또 이걸 차차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업 빚을 갚기 위해서 은행빚을 갚기 위해서 대부업에 빚을 내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수입은 늘지 않는데 점점 이자가 늘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빚의 늪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를 회생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부업체들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대부업체는 정부가 나서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길 사태로 인한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약탈적 대출에 대한 개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자가 내야 하는 돈보다 높아서 결국 갚아야 하는 총액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미리 돈을 갚으면 수수료를 내야 하는 중도상환 수수료 같은 것들이 아직도 법에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없어져야 하겠고요. 그리고 더불어 서민금융도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시중에 있는 서민금융은 생계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지원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부는 창업자금 중심이고 또 일부는 정치권의 비리가 드러나고 또 그 전반적으로는 그 문턱이 너무 높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전반적으로 서민금융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 차원에서 복지 차원의 서민금융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과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연체한 학자금 대출 규모가 지난해 5월 말을 기준으로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또 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학생은 2005년에 비해서 7배나 많이 늘어나는데요. 이렇게 대학 대출금이 연체되는 이유는 원금 자체가 너무 크고 대출 금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발표된 연구자료에 따르면 대학교의 구조 개선만으로도 5% 이상의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학교별 차이는 있겠지만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학자금 대출의 상환 방식을 개선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거치 기간이 끝난 뒤에 원금 연체 여부에 따라서 이자를 감면해 주는 등의 방식을 통해서 학생들의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금융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한 연구기관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이 가난의 원인으로 사회 구조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가난을 키우는 사회는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생계비를 벌기 어려운데 이 돈으로 내 집 마련하기도 어렵고 결혼을 해서 애를 열심히 키우기도 어려운데 어쩌다가 아프면 의료비로 망할 수도 있는 이런 현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올해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 고민할 때 우리 금융기획의 기사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담비뉴스 특별기획 한국인 5대 불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